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강남 폭등은 예상되어 있다. 뭐 첫 번째는 사실 모를 수 있어. 네. 두 번째도 에이 뭐 설마 하면서 좀 다르게 하겠지 할 수도 있어. 근데 세 번째 속으면 그건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투미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마침 촬영일 당일날 오늘 또 탄핵 선고까지 또 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전망까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촬영 당일날 또 이렇게 마침 됐어요. 우연찮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보셨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탄핵 선고가 이제 인용이 되면서 또 한 번에 이제 대통령이 또 교체되는 이제 상황까지 이제 왔는데 사실 뭐 저희가 뭐 정치 얘기할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제 정권의 어떤 뭐 향방이나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뭐 아직은 뭐 2달 뒤에 이제 대선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 상황에서 우선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전반적인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바들은 있겠지만 네. 우리는 결국은 투자자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자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나의 포트폴리오라든가 자산 형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 지금 뭐 추정으로는 6월 3일 네, 정도. 6월 3일로 보여지지만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확정이 돼서 움직이게 되면 양쪽에서 뭐 후보들을 이제 내세울 거고 부동산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네. 그런데 뭐 사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내려놨습니다. 뭐 진보고 보수고 간에 최근에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네. 재지정했었잖아요. 네, 강남 맞아요. 3구랑 용 3구를 확대 재지정하면서 이걸 보면서도 이게 그 진보 시장인지 보수 시장인지 저도 이제는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규제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약간 규제 시대로 다시금 회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단적으로 지금 현 정권이 뭐 사실상 이제는 전 정권이 이제 됐지만 네. 다주택자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막혀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 규제들이 완화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선택지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정권이 바뀐다거나 네. 얘들 민주당으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 안 바뀐다. 얘들 현 정권 체제 즉 국민의힘이 그대로 된다. 네. 뭐 양자택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부정하실 아니다 제3당이 있다라고 하면 네.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 보통 둘 중 하나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는 그냥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국힘 쪽이 만약에 된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국회는 여전히 그대로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보던 거에 연장선상이지 않을까. 규제 완화한다라고 공약을 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완화될 건 없는 네. 그런 선으로 갔다가 움직여질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다주택자 규제는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완화될 것 같지는 않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이제는 뭐 뻔하죠.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준비를 해야 된다. 안전벨트 꽉 잡아야 된다. 그냥 이런 얘기들밖에 못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주택자 규제가 옳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다주택자 규제 뭐 그냥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왜냐면 내가 무주택인데 집값이 이렇게 높아. 이거는 저 투기꾼들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점 매석을 해서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죠. 그럼요. 네. 뭐 네. 이제 매점 매석 딱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먼저 선전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내가 살 집이 없네. 그거는 저 집을 내가 좀 뺏어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개념으로 갖다 다주택자 규제가 들어가졌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옳고 그르고 얘기를 할 건 아닌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효과는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하셨어요. 네. 집값이 떨어지죠. 어디가 떨어지느냐? 지방이 빠지고요. 네. 서울에서도 빌라가 빠지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주택은 오르죠. 네. 아파트. 그것도 서울에서 강남 이런 데들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근데 그 이유는 뻔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택수를 제한을 둔다.
네. 1주택만 되라라고 하게 되면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지방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더니 정부가 이 나쁜 놈들 떼찌떼찌 해줘야겠구만 하면서 이제 양도세를 때리고 종부세를 때리고 취득세를 때리고 이러니까 다주택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얘기하잖아요. 싹 팔고 1주택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 1주택이 어디? 하니까 제일 좋은데 강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게 눈에 보여진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조기 대선 확정인 상태고 그러면 이게 누가 되느냐를 떠나서도 사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보수당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보수 정권 입장에서는 조금 대선을 치르기에 뭐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뭐 쉽진 않겠죠. 과거의 사례들도 보면은.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었을 때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옳고 그르고 얘기가 아닙니다. 전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사항은 아니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네.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 분들은 이미 다 알거든요. 지금 다주택자는 최근에 다주택이 되신 분들이 아니에요. 네. 이미 전 정권부터 다주택인 분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왜냐하면 취득세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발표는 한 2, 3년 전에 했어요. 그렇죠. 2, 3년 전에 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미 취득세 중과를 두들겨 맞으면서 매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주택자분들은 그 전 정권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다주택자 규제하겠대. 그래도 집값 올라가니까 안 팔고 버티고 있었었는데 양도세 중과를 먼저 걸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팔아도 남는 게 없게끔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금 많이 내면 안 팔면 되지 뭐. 천년만년 이 정권이야? 정권도 바뀌고서 양도세 준 거 없어지면 그때 팔아야지 라고 했었더니 너네들이 이렇게 안 팔고도 백이나 보자면서 종부세를 막 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를 1주택인 경우는 사실 그렇게 부담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제 2주택자, 3주택자 이렇게 다주택이 되기 시작하면 종부세를 몇 천만에서 몇 억씩 부담해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 종부세 내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막 그런 짤들이 있었잖아요. 일어나 세금 벌어야지 하면서 네, 맞아요. 세금 종부세 벌어야지 이런 트라우마가 다시금 떠오르다 보니 안 되겠다. 쓸데없는 주택들을 정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게 이미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2024년도 12월부터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벌써 몇 달 안 됐어요. 2025년도 부동산 전망을 네. 불량 TV 나와서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얘기했었던 게 상저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상저하고 얘기를 했던 거가 결국은 서울 부동산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 뭐 네. 이제 공급이 좀 적는다든가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세 금액도 올라갈 것 같고 이제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도 근데 지금은 원래 애초에 상반기가 좀 주춤할 거라고 봤었던 게 떨어질 이유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럽다 보니까 주춤한 것이다. 네. 근데 여기서도 이미 반포나 압구정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그때부터도 자산가 분들이나 다주택자 분들은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는 거 보면서 이거 혹시 내가 다주택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보다는 빠르게 재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이 12월달, 1월달 이미 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2월달에 풀어버리면서 갑자기 이게 트리거가 된 거죠. 팍 하면서 막 엄청나게 네. 올라갔다가 오세훈 시장이 뜨거 하면서 다시금 재지정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 건데 여전히 재지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반포랑 압구정이 빠졌나요? 아니에요. 반포 압구정 지금도 신고가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애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갭 투자를 막아야 돼 라고 하면서 단순히 수요 억제 정책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들이 쫙 이렇게 움직였었던 건데 그러면
다시금 생각해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를 떠나서 대한민국 경기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갖다 자산이 쏠린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지방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똘똘한 한채 선호 형상이 강화되게 되면 결국은 서울이다라는 판단을 지방 분들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산을 싸들고 서울로 가는 거죠. 네. 그래 버리니까 서울에서도 상급지들이 치솟게 되는 건데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이 이제 오늘자로 확정이 되면서 이제 양당에서 후보들을 세우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후보가 누가 될지는 뭐 예상되는 사람도 있고 예상이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후보들이 막 얘기하겠죠. 부동산에 대해서. 그럼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저 후보가 부동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서 들어볼 텐데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또다시 다주택자를 억제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뭐 강화하고 뭐 이런 쪽이다. 그러면 똑같이 가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2번 경험했습니다.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한번 경험해봤고요. 문재인 정권 때 경험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2번은 뭐 첫 번째는 사실 모를 수 있어. 네. 2번째도 에이 뭐 설마 하면서 좀 다르게 하겠지 할 수도 있어. 근데 3번째 속으면 그건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설마 2번 실패한 정책을 3번째 또 쓸까? 네. 라고도 생각이 들고 저는 제발 생각이 있으면 똑같은 정책을 또 안 내놓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명환과 홍진호도 전설의 명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삼형봉이라고 네. 똑같은 걸 3번에 당했다. 설마 3번째를 쓸까 하면서 대비를 안 했다가 또 당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강남 폭등은 예상되어 있다. 지금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에 묶인 데들이 어디? 강남 3구, 용성구죠. 여기는 사실상 정부 공인 투자 지역이다. 오죽하면 여기 사지 말라라고 해놓겠습니까? 네. 여기를 그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해당 지역을 더더욱 주목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의문이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은 요거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 이제 대선이라는 거는 그 지난 결과도 보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뭐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 경우들이 많지 않고 보통은 뭐 이제 몇 퍼센트 차이로 결국에 이제 뭐 양당 이제 구도다 보니까 그 미묘한 차이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부동산만 보면요. 사실 지방에 있는 분들은 막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지금 지방은 계속 저 서울 쪽으로 돈이 빨려 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사람도 가고 돈도 가고 있는데 나는 또 지방에 살아야 되고 하니까 되게 걱정 많단 말이죠. 그럼 이 지방의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 소위 말하는 이제 표심을 또 공략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양당 모두가. 그러니까 그 다주택 규제라기보다는 지방은 완화해주고 좀 서울이나 이쪽은 또 규제하는. 그러니까 이런 약간 하이브리드 정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대놓고 현 정권, 이제 전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윤석열 정권 때 국토교통부가 하는 짓을 본다 하더라도 뭐 이게 뭔 생각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분양 문제가 많다. 이제 부동산 PF 위기들 막 얘기했지만 네. 사실 서울은 미분양이 어디 있어요. 지금 경쟁률 어마어마하고 분양 계속 높아지고 서울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지방의 미분양들이 문제인데 그 지방의 미분양을 해결하는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설의 조특법 99조의 2 이거를 꺼내면 됩니다. 싹 다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그 혹자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2022년도에 부동산 가격 빠질 때 미분양 대책 나올 때가 살 때입니다. 그때까지 네, 기다리세요 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항상 부인과 함께 했었지만 그거 고민하지 말고 일단 빨리 사셔야 됩니다 라고 했다가 너는 맨날 사라고 하냐 하면서 욕을 네. 먹긴 했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지금 현재 지방 부동산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나올까? 라고 양도세. 보면 네.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문제죠. 지금 현재도 지방 미분양 대책으로 나온 것들 보면 기가 차요. 이건 받으라고 하는 건지 받지 말라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 미분양 주택을 뭐 받는다 하더라도 주택수에서 빼주겠대. 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취득세 주택수를 빼주는데 평생 빼주는 게 아니라 제한 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주택수가 막 늘어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주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3주택자예요.
네. 부인원님이 다주택자인데 지방에 좀 괜찮은 분양가가 있어요. 네. 미분양 혜택도 준다니까 받고 싶어. 근데 취득세를 빼준다라고 했지만 그 주택을 빼준다는 거지. 이미 나는 여러 채잖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취득세가 12.4%야.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말란 거예요? 1주택자 취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추가로 더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주택자들은 중과를 계속 맞는 거죠. 네, 그런 식이다 보니까 그럼 뭐야 1주택자가 미분양을 잡아라라는 그렇죠. 개념인데 1주택자가 미분양을 왜 잡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보통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그렇게 막 그 미분양들을 잡아보던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건데 그래서 다들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무주택자들은 안 잡으니까 좀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또 1주택자까지는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보통 1주택자들도 그렇게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래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건데 근데 이거를 갖다 주택수를 빼준다 하더라도 이게 지방에 대해서 완벽하게 빼줄까가 네. 그게 의문입니다. 제 말의 핵심을 잘 보게 되면 조특법 99조의 2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었냐면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할 때 아마 아실 거예요. 미분양 주택은 완벽하게 주택수에 빠졌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내가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는데 C 미분양 주택이 있어요. 물론 이제 도장 받아야 되는 그 주택이 있는데 그러면 얘는 우리 주택수 계산할 때 아예 그냥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라서 내가 A랑 B를 가지고 있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얘를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C가 있지만 얘는 논외로 쳐버리고 D를 또 사가지고 B와 D 간에 일시적 2주택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없는 애 취급을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고 미분양 주택이 여러 채라도 당연히 다 없다라고 카운트해버리고 그리고 그 미분양 주택 자체는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이었죠. 네. 5년 동안 물론 농특세 20%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냥 뭐 단일세율 뭐 20%뭐 이런 느낌으로 가긴 했었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그렇게 해주죠? 저는 지금 사실 지방에 괜찮은 금액대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싹 다 받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가 분명 또 저거 투기꾼들이 여러 채 갭 투자해가지고 떼돈 벌려고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현 정권은 그래도 보수 정권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 마인드 자체가 네. 바뀌나 안 바뀌나 맨날 그냥 그대로 있다 보니까 우리 늘공이라 하잖아요. 우리 늘공들께서는 계속 이제 부동산 많이 사는 거를 우려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식으로 일단 보고 있고 그러면 똑같죠? 지방 규제 완화 뭔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을 가능성들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지방에서도 지금 미분양 대책들 나왔었지만 사실 뚜껑을 까보고 나면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써있긴 한데 그래서 이거 받으란 거야 말란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었고 실제로 뭐 서울에서도 뭐 신축 뭐 빌라 같은 경우도 면적 일정 이하 그리고 금액 일정 이하 같은 경우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뭐 그리고 6억 이하 분양가였나? 아무튼 그러면 또 뭐 빼준다라고 했었지만 또 그것도 뚜껑을 잘 까서 보면 받으란 거야 말란 거야 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표면적으로 뭔가 이것저것 해줄 것처럼 봤지만 막상 진짜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받을 만한 게 아닐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이제 다주택 규제가 완화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 뭐 일부 뭐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그냥 미분양 해소 대책 정도이지 뭐 대규모로 이제 지방으로 돈을 가게 하는 정책은 안 쓴다면은 그냥 지금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 정도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진짜 다 싹 푼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근데 여기서 싹 푼다가 서울까지 포함해서 다 풀어야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야지 굳이 강남의 한 채보다는 지방의 여러 채가 수익률적으로 훨씬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수익률을 다 망쳐버리는 게 다주택자 세금 규제 때문에 세후 수익률이 무너져 버립니다. 네.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지방이 여러 채 해 양도세도 풀어줄게 종부세도 풀어줄게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서울은 근데 또 논외야 라고 하게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익년님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부익년님이 반포에 레명 원베일리 이번에 네. 또 70억 실거래가 찍었잖아요. 네. 70억짜리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지방에 규제 완화해줬다라고 해서 근데 서울 들고 있는 사람은 또 규제 논외야. 지방 어차피 다주택 가가지고 규제가 돼요. 네. 나는 반포 주택에 세금적으로 영향이 가는데 반포 주택을 건들고서 지방으로 넘어갈까요? 뭐 예를 들어 뭐 부산에 5억짜리를 하나 샀다, 뭐 6억짜리 하나 샀다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 그게 쉽지 않죠. 왜냐면은 이제 다주택이 되는 순간 1주택 뭐 비과세부터 해서 뭐 다 영향을 받거든요.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제가 사례를 들어보면 2013년, 14년 그쯤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다주택 규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 그때만 해도 한 10억 대면 좀 비싼 집이었거든요. 10억짜리 집을 하나 사는 게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지만 그때는 일부러 노원에 막 한 4-5채 사는 분들도 있었어요. 2억짜리들 막 4-5채. 그러니까 그게 더 수익률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그냥 뭐 자유롭게 이게 퍼져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니까 계속 그냥 좋은 것만 하나만 사려고 하니 벌써 70억이 돼버렸네요.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죠. 물론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포커스를 지방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제 조건이 잘못됐단 거예요. 네. 다주택자 규제를 다 풀어야지. 그러면 자유로운 판에서 우리가 선택을 어디를 할 것인가를 가면 되는 건데 지방만 풀어준다라고 했었지만 근데 이것도 일시적일 가능성도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지방은 풀어줄게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부산은 광주는 대전은 막 올라가 광역시들이 그러면 광역시는 또 빼고 하면 애초에 풀어줘서 움직였었던 것들이 다시금 규제가 돼버리면 또 이제 멈춰버리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 근본적인 뼈대 구조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지 그냥 미봉책으로 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러면 막상 규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뭐 다주택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섣불리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또 똘똘한 한 채로 우선은 확실하게 가 있자. 이런 기조가 좀 일어날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래나 저래나 정권에 상관없이 올 한 해는 똘똘한 한 채 정책은 계속 될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지금 비싼데 꽤 많이 올랐는데 더 갈 확률이 있다. 똘똘한 한 채들은. 그럼 여기서 약간의 그 풍선 효과랄까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까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실제로 많이들 올라가고 있는 데가 마포, 성동, 강동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강남 3구랑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싹 지정해버렸잖아요. 네. 강남 3구랑 용산구는 갭 투자가 안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랑 용산구를 가려고 했었지만 실거주를 못해.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하니까 바로 그 다음 지역이 마포, 성동, 강동. 좀 더 보게 되면 광진구, 동작구 이런 식으로잖아요.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대가 쫙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 올라간 건 아니고 스팟별로 중심 핵심 지역들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아현동 신축 아파트가 이제 마프자죠. 마포 프리스티지자이가 24억 실거래가를 찍었고요. 그리고 옥수동에서는 레미안 옥수리버젠이 23억 5천만 원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해당 가격들은 다 정고점 이제 돌파한 거거든요. 그전에는 한 22억 정도 하던 가격대들이 이제 쭉 우리도 간다라고 하면서 가는 건데 근데 똑같은 마포구랑 성동구라 하더라도 아직 비슷한 연차지만 모두 회복을 덜 한 곳들이 있고요. 아직도 전고점보다도 마이너스인 곳들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갔다가 움직여지고는 있어요. 일단 먼저 여기가 뛰었어?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지역들은 어디지?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길목이 있는 곳들 기회인 곳들을 잡아볼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풍선 효과 자체는 전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원해라고 하게 되면 서울의 신축 아파트 선에서 내 예산선에 맞춘 곳들을 쭉 보게 되면 아직은 금액이 회복을 못한 곳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에 좀 덜 오른 곳들도 있죠. 지금 강남 중심으로 해서 미친 듯이 올랐다 보니까 여기가 좀 저평가인 것 같은데 싶은 곳들 분명 있을 거거든요. 해당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풍선 효과는 나타나긴 나타날 겁니다. 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그러면 끝났냐라고 하면 제가 앞에서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각종 규제 지역들로 갖다 묶여버린 곳들. 지금 강남 상권, 용산권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자 투기거래 지구이자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트리플 규제를 받고 있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규제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만 좀 사라, 제발 좀 사라, 너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해당 지역들을 만약에 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뚫을 수 있고 예산도 되고 그러면 돌고 돌아서 강남 사는 게 맞긴 하다. 라고도 얘기를 해드립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된 이후로 뭐 빠졌다라고 뉴스 나오는 데들이 대표적으로 잠실이 있잖아요. 네. 막 잠실은 뭐 무슨 2, 3억도 빠졌습니다라고 기사가 뜨는데 근데 부인장님한테 물어보자면 잠실 말고 강남인데 집값 빠졌어요라고 떠오르는 대표적인 동네 또 뭐 있나요? 아 요즘에 뭐 딱히 그 안 팔죠. 잘 안 팔시고 네. 그냥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지금 잠실만 빠졌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반대로 말하면 잠실 외로는 딱히 빠진 데도 없어요. 네. 여전히 신고가를 찍고 있는 곳들이 있고 뭐 애초에 빠질 곳도 없어 라고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눌려 있는 곳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눌린 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죠. 돌고 돌아서 아까 마포 뛰고 성동 뛰고 이렇게 되면 잠실은 거꾸로 조금 눌렸대. 그럼 이 격차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다시금 이 돈이면 잠실 가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분명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애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는 이미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돌고 돌아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지금 강남 쪽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분명 있고요. 왜냐하면 또 강남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강남 규제가 심해졌어. 그러면 나 마포구 투자할까? 강동구 투자할까? 성동구 투자할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마포, 성동 막 사러 들어간 사람들은 원래부터도 내 예선선에 맞춰서 마포구나 성동구를 보려던 사람들이 강남, 성동,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싹 지정했네? 풍선 효과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더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사자 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특별하게 강남 보려고 하다가 강남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성동구 가야지, 강동구 가야지 이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애초에 강남 보던 분들은 계속 강남만 보게 돼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돌고 돌아서 움직여지는 데는 딱 정해져 있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곳이 의외로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었던 곳들입니다. 네. 2025년도 2월 12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긴 했었지만 해제할 때 다 풀어준 게 사실 아니었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은 다 그대로 남겼어요. 뭐 압여, 목성 뭐 이렇게 부르는데. 맞아요. 네. 이제 압구정, 성수, 목동, 여의도 이렇게 네 군데 그리고 잠실이라 한다 하더라도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네. 뭐 장미라든가 아니면 또 뭐 우성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 이런 것들은 그대로 여전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이번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싹 재지정되니까 그냥 웃고 있죠. 이제 어서 오고 이제 토호제 이제 처음이 아니지? 같이 함께 가는 거야 하면서 실제로 지금 토호제가 싹 재지정되니까 오히려 목동은 또 신고가 찍습니다. 압구정도 그렇고요. 성수도 그렇고요. 그냥 땡큐 하면서 이제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금액이면 어디 갈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또 올라가는 상황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압축해서 단편적으로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규제나 아니면 약간 조금 앞으로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풍선 효과가 있냐 없냐 네. 이제 강북 쪽으로 넘어갈 거다. 하지만 자금 여력이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뚫을 수 있다. 그러면 여전히 강남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의외로 지금 제일 웃고 있는 데는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곳이었다.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너무 안타깝고 왜 이렇게 할까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데 예를 들어 뭐 마포에 최근에 뭐 24억에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 판 분이 무주택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파는 게 아니고 이거 팔았으니까 그럼 난 이제 무주택자에 24억이 들고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시 토지에 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주택자의 80%가 1주택자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팔면 무주택이 되니까 그냥 가서 실거주 하시면 돼서 그냥 잠깐 느려지는 거지. 어차피 또 토지에 그 묶어놓은 3구로 가서 또 사시면 또 신고가 찍히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효과가 없다고들 하는데 어쨌든 다시 또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선의의 피해자라고 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후암동, 뭐 아니면 뭐 거여마천 뭐 이런 데들 뭔가 올라가진 않았고 다만 그냥 그 구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묶인 뭐 이런 곳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거여마천의 아파트는 타격이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정확하게 거여 맞춘 뉴타운이다라고 하면 재개발? 거기는 또 상관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강남 3구랑 용산구에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거여 맞춘 뉴타운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이런 애들은 거래가 가능하단 거예요? 불가능하단 건가요?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거여마천까지는 잘 몰라서 그냥 모르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막 몰리고 있거든요. 규제할 수도 있다고 뜨던데 기사가. 아, 그 얘기는 아. 조금 포인트가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막 몰려가지고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기사가 있냐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잖아요. 그럼 관리처분 인가가 난 것은 입주권이니까 입주권도 이거 주택 아니냐 그러니까 규제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직 정식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지금 용산구청에 문의해 보면 지금 서울시랑 협의 중이라고요. 서울시에 문의해 보면 국토교통부랑 협의 중이라고 네. 하는데 근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 따르면 규제하려고 지금 각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내비두기에는 좀 계속 또 거기도 과열될 수 있으니까. 근데 애초에 이게 목적이 좀 이상한 거죠. 애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네.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입주권이 주택 우리가 세법상으로 따지면 주택이긴 하지 세법상 아파트라는 개념은 또 없어요. 그러면 걔는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관리처분 인가 났다고 하더라도 특히 한남상구역 아직 철거도 안 됐잖아요. 네. 기존에 단독주택 거래하고 다세대 빌라 거래하고 그러는데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과잉 행정이라고 보고 실제로 변호사님이랑도 물어보면 이거는 좀 진짜 막 규제를 하면 너무 좀 문제 소지가 커 보인다라고 근데 이렇게 할 수 하더라고요. 있죠. 관리 처분 받은 곳까지 포함한다로 그냥 해버릴 수 있죠. 아파트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그러면 식으로 할수 목적을 있죠. 명확하게 하든 되겠죠. 그러면 애초에 아파트와 입주권이라고 하든가. 뭐 그렇게 바꿀 수도 그런데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서 그리고 아. 애초에 그렇게 하기도 좀 애매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용도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네. 입주권은 용도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 말 그대로 세법상 개념인 건 거죠. 네. 그런 건데 일단은 그냥 저는 공무원들 마인드도 하나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왠지 쟤는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인드로 쳐다보고 있는 거지 진짜 해당 규제가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테일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라는 사실 뭐 그런 걸 생각도 듭니다. 고민하기 전에 우선 다시 재지정을 확대해서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재개발은 어쨌든 지금 투자가 가능하니까 좀 논외로 한다면 지금 그 안에 있는 아파트들 특히 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거래가 뭐 쉽지 않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제일 안타까운 곳들이라고 해야 되나 타격을 받는 곳들이 강남 3구랑 용산구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네.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구축 아파트들이 지금 쪽을 못 쓰고 있어요. 네. 지금 얼죽신 하잖아요.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냥 구축이라 하더라도 대놓고 이제 재건축으로 움직이는 곳들은 그래도 재건축 기대라도 되면서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애매모호하게 뭐 연차도 애매하고 대지집은 사업성도 안 나오는 그런 구축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들 이런 애들은 원래도 나홀로는 거래가 잘 안 됐었어요. 비교 대상도 쉽지 않고 근데 이 와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리니까 그냥 여기는 진짜 죽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됐을 때 잠실 말고 집값 몇 억씩 빠졌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본 적 있나요? 라고 하면 딱히 떠오르는 데 없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볼 만한 지역들은 안 빠집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관심 없는 데들 있죠. 나홀로 아파트 뭐 이런 애들은 갑자기 날벼락이 터진 거죠. 아니 우리는 집값이 원래도 안 올랐는데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래 실거주 해야 된대 갭 투자 안 된대 이래버리니까 안 그래도 이런 거 없어도 매도가 잘 안 됐는데 더 안 팔리죠. 이거라면 아유 뭐 일단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6개월이라고 하니까 뭐 6개월 뒤에 아마 또 연장할 것 같은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일단 연장은 모르겠고 6개월만 버텼다가 팔까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자금 사정이 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도 빨리 이거 나홀로 아파트 팔고서 좀 똘똘한 채로 가고 싶어일 수도 있을 거고 진짜 자금이 필요해서 뭐 애가 뭐 결혼을 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사업적으로 좀 어려워서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적 2주택이 걸려서 네. 내가 다른 B주택을 사가지고 종전 A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3년 한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애초에 뭐 싸게 팔아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전세가 아직 만기가 남아있으면 팔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꼬여 있는 곳들. 세입자한테 뭐 몇 천만 원 주고 맞아요. 내보내야 되는데 나올로라 팔리지도 않는데 그것도 급급매로 팔아서 뭐 겨우겨우 어떻게 해야 되는 뭐 소위 말하면 뭐 정말 수천에서 뭐 억 단위 손해 보고 파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어쨌든 재개발 쪽은 지금 어쨌든 토어제 내에서도 뭐 영향은 안 받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수혜를 본다라고는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뭐 재개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급 부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여야 모두 이제 새로 정권을 잡으면 이제 5년을 이제 또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분명히 어떤 이런 개발이나 아니면 입주 물량의 어떤 그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은 그래도 조금 완화하는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규제를 할까요? 완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항상 제가 뭐 꼭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라서가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밖에 답이 없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우리가 답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인랑님이 이제 정치인이에요. 재개발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해야 된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 네. 그런데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어요. 네. 예를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그리고 사업성 없는 곳들 뭐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더 주고 기부채나 완화해주고 임대주택도 적게 지어도 돼라고 얘기를 하면 재건축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뭐 올라가겠죠. 그렇죠. 재건축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남발 재건축 가격 상승. 이름을 딱 달아서 네. 뭐 누가 쏘아 올린 공 이런 것들 하잖아요. 정소공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아닌데 하면서 이제 갑자기 또 이상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민들 구축 아파트조차 폭등해서 슬퍼 상대적 박탈감이 막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 근데 그거를 저는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결국은 돌고 돌아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신축 아파트 공급이 되어야지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일조를 한다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린 거가 바로 어떤 거냐. 그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 안정 효과가 나오는 시점은 한참 뒤예요. 네. 내 임기 안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뭐 재개발 재건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제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려고 하면 와 진짜 쉬지도 않고 빠르게 달려가야 15년.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근데 단적으로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국가 토지 수용해서 가는 3기 신도시조차도 지금 벌써 5년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토지 확보도 다 못한 곳들이 태반이잖아요. 언제 입주해요? 언제 입주해? 그만큼 공급이라는 거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갔다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다음 정권 정도가 아니라 다다음 정권에서 튀어나오는데 근데 당장 집값 올라가는 거는 내가 발표하면 올라가요. 그래 버리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솔직히 머릿속으로는 아 그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하는가는 뚜껑을 까봐야 된다. 지금 선도지구 발표했었잖아요. 네. 뭐라고 했었냐 2027년도 착공 2030년도 준공이래요. 네. 진짜 그거 어떤 단 하나의 단지라도 그 일정을 맞추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절대 못 맞춰요. 그거를 어떻게 맞춰요? 2027년도 착공을 하려고 하면 역산해 보면 2주 철거하는데 2년은 걸려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미 설계랑 뭐 다 이제 뭐 끝나야죠. 뭐. 2025년도인데 그 이제 조합 설립 하고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랑 해서 사업시행인가 다 하고 관리처분까지 다 받고 그러고서 이제 2주 들어가세요라고 하는데 뭔 2주 철거 2년이냐 우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가기 때문에 2주도 그냥 딱 반년 만에 다 해버리고 철거도 그냥 폭파해가지고 그냥 빵빵 포기하고로 터트려가지고 그냥 한 순식간에 다 없앨 수 있어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인 부분들은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야 너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된다라는데 왜 자꾸 초를 치냐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너무 막연한 부정론도 안 좋지만 너무 막연한 긍정론도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재개발 재건축은 진짜 현실적인 벽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러면 저는 위의 포인트를 잡는 게 왜 2027년도 착공이라고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2027년도 착공 30년도 준공이라고 국토교통부가 얘기했을까요? 정치적인 그 뭐 저거 아닐까요? 기간이나 이런 거 대선과 뭐 연계해서 했지 않았을까요? 대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일단은 희망 고문이 제일 크다라고 봅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희망 고문은 뭐 일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희망 고문도 있겠지만 네. 더 큰 희망 고문은 무주택자들에 대한 희망 고문이라고 봐요. 2027년도 착공이란 얘기는 진짜 빠르면 2027년도부터 아니면 적어도 2028년도에는 일반 분양이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당 좋아하니까 네. 야 기다려봐 분당에 신축 아파트 일반 분양 나올 거야. 컴다운 자꾸 집 사라고 저렇게 공급 적다고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그만 들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정말 심각한 게 2026년도부터 집값 상승을 걷잡을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025년도는 그래도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2026년도부터 공급량이 반 토막 정도가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당장 매매 금액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세 금액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이제 입주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 버리기 때문에 전월세 금액 올라갈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 2026년도부터 해가지고 막 문제들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정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정부 잘하고 있습니다. 공급량 많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민간에서 이제 산출하는 거랑 좀 다르게 하지만 정부는 인허가 물량이나 아니면 우리 흐름들 봤을 때 분명 충분히 2030년까지 분양 물량 많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분양 물량을 착공도 안 했는데 뭘 어떻게 산출을 할까요? 라고 했었을 때 아마 이런 일기 신도시나 이런 물량들도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네. 서울에 물량이 없다고요? 수도권에 물량 없다고요? 정말 좋은 입지인데도 앞으로도 3만 세대, 4만 세대, 5만 세대 공급이 팍팍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저런 비전문가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정부를 믿으세요. 공급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발표를 본다 하더라도 뭐 현실이랑 좀 안 맞는 사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단순히 정부 말이라고 뭐 우리 편 내 편 이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의심을 해봐라.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3기 신도시를 넘어서 2기 신도시는 얼마나 걸렸고 그리고 다른 재개발 재건축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그냥 찾아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정부가 말하는 공급은 대부분 이제 인허가를 해준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허가해줬다를 이제 공급으로 취급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준공해서 건물에 들어가서 사는 거를 공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괴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좀 비슷하게 생각해서 허가해준 거, 뭐 계획을 발표한 게 공급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김재경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방금 또 전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26년, 27년 해가지고 뭐 공급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아니다. 거기 뭐 누락된 물량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또 있을 것이다 얘기들을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재개발, 재건축 또 이쪽 전문이시니까 그런 아직 뭐 물량 안 잡힌 것들, 뭐 아직 입주나 뭐 분양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잡혀서 누락된 것들 이런 것들 고려해도 지금 26년, 27년 너무 적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저는 모르겠어요. 아예 공급이 없는데 자꾸 그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논리 구조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자꾸 막 민간 통계 얘기하면서 약간 뭔가 잘못된 사항들을 호도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약간 통계가 잘못됐다. 네. 왜냐면 일단 국토교통부라든가 다른 데는 인허가를 보고서 입주 물량을 산출을 해요. 예상치를 산출을 하는데 부동산 114라든가 부동산 원이라든가 공급량 통계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우리가 보통 착공을 해도 일반 분양을 언제 하나요? 작공하고요. 좀 이따가 하죠. 그렇죠. 그게 뭐 착공하고 바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보통 한 1, 2년 좀 지나가가지고 분양하다 보니까 일반 분양 시점으로부터 1, 2년 뒤에 입주 이런 식으로 갖다가 분양들을 나오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연차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좀 과소짓게 되는 부분들이 많겠죠.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6년도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 거의 다 나왔죠.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입주 레미안 원펜타스처럼 후분양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후분양이 많다. 중공후 분양을 하는 경우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나요? 뭐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죠. 금융비용이라는 게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분양을 갖다가 대부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한 1년 전 쪽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막자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1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입주 물량은 거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일반 분양을 2, 3년 뭐 땡겨서 예를 들어서 그 광운대 역세권, 네. 서울원 아이파크는 거의 분양으로부터 입주까지 거의 4년 뒤에 입주를 하잖아요. 네. 그런 데들 한참 뒤에 이제 분양 물량으로 쫙 잡혀 있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미리 분양을 안 하잖아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뒤에 쪽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야 저것들은 맨날 공급이 없다라고 했었다 하면서 이게 구조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야 과거에도 이때도 공급 부족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공급량 많았었어요. 이때도 공급 부족이었는데 이때는 많았었어요. 그게 공급 부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애초에 집계 방식의 차이인데 이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현재 보는 시점에서 2년 뒤, 3년 뒤는 점점 더 정확도가 떨어지겠구나. 이거는 추정치로 봐야겠구나 라는 거를 보는 거고 근데 그런 걸 고려해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정리를 했었을 때 그래서 지금 진짜 공급이 많냐 적냐를 물어보시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20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그래도 한 3만 건 정도는 돼요. 네. 근데 2026년도로 가게 되면 이제 1만 건 초중반 정도로 네.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누계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나올 만한 데는 거의 다 나왔는데 여기서 아직 빠져 있는 데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네. 레미안 트리니원 네. 같은 경우는 다들 여기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만점 통장도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 해당 물량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추가는 되겠죠. 근데 저는 항상 특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 쭉 보고 있지만 지금 분양 나올 만한 데들 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량들이 지금 현재 누계돼 있는 거랑 좀 더 추가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다 보면 앞으로 물량들이 나올 게 진짜 없다라는 거죠. 네. 왜냐면 저야 이제 재개발 재건축만 보긴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빈택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공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만한 것들도 거의 없고 그래서 뭐 경기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 물량이 없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량이 부족하면은 바로 영향받는 게 이제 전세 쪽인데 지금도 뭐 전세가 조금 뭐 올라가고 있고 물론 어느 쪽에서는 또 이제 월세로 많이 전환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세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의 전세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전세 금액이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다 하더라도 올해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물량이 적지 않거든요. 네. 2025년도 물량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둔촌주공이 딱 작년 11월부터 입주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3월 달까지 입주장 이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따지 이제 입주장 끝났어요. 공식적인 입주장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이 처음에는 전세가 좀 싸다라고 했었지만 막판에는 84 타입 전세가 11억 또 넘게 거래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 보면서 쫙 이제 수요들을 흡수했었었는데 둔촌주공 이제 입주장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장위동 네. 그리고 이문동 이쪽에서 입주장이 빵 한번 열렸죠. 그리고 경기권역에서는 이제 광명 같은 경우 이제 입주장들이 열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아주 저렴한 전세들이 좀 쏟아지면서 근데 뭐 저렴하다곤 하더라도 이전 전세 입주장을 생각해 보면 저는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신축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될 게 없어요. 예를 들어 2026년도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얘기도 하긴 했었지만 대표적으로 또 2026년도에 입주하는 단지 중에서 대단지가 어디가 있었냐면 방배 5구역 재건축 여기가 약 3,000세대 한꺼번에 입주하는 게 있고 그 외로 보면 2026년도에 1,000세대 미만의 짜잘한 단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우리가 보통 대단지 입주 빵 하면서 몇천 세대 입주 이런 게 이제는 없단 거죠. 분산되면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몇백 세대 입주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순수한 공급이 또 아니잖아요. 네. 조합원 문장 또 빠질 거고 그러면 사실 2026년도 이후로는 전세 금액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그러면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 금액이 이제 조금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각종 규제들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단적으로는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들 수가 있어요. 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갖다가 지정되게 되면 갭 투자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서는 아우 저 투기꾼 놈들 갭 투자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갭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전세를 공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뭐 갭 투자자들이 뭐 선의로 했다라는 얘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됐던 간에 전세 공급들을 해주게 되는 건데 이제 갭 투자는 나쁜 거야. 그래서 무조건 실거주해야 돼. 그러면 어쨌든 간에 토지거래 허가 받고 갔으면 전세 공급이 없겠죠. 저도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너무 대규모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단순히 6개월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지금 예를 들어 노부부가 사는 거를 사서 이제 전세를 주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막히는 거니까 진짜 이제 전세 매물이 이제 급감하겠죠. 그럼 이제 강남의 전세는 어마어마하게 희소한 물건이지 않을까요? 네. 강남 가고 싶어? 너 대치동에서 교육 때문에 갈 거야? 무조건 매수해서 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매수하자니 돈이 하라고 하면 전월세를 가야 되는데 전월세 돌리는 매물들은 뻔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더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정말 좀 다이나믹해서 저희 투미TV에서도 한번 강하게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2025년도 1월 달에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안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세제 개편안을 보게 되면 고가주택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 간주임대를 걷겠다라는 안이 이번에 포함됐었어요. 12억 넘는 거요? 맞아요. 그래서 12억 넘는 고가주택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도 이미 3주택자부터는 전세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3주택자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2주택자도 걷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만 아직까지는 고가 2주택자부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간주임대료잖아요. 네. 부일라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에서 추정과 간주는 다른 겁니다. 용어로만 보면 추정을 하든 간주를 하든 뭐 그게 의미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게 추정이라고 말하면 내가 반증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깨지는 거예요. 근데 간주 같은 경우는 내가 부정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 그걸로 보는 게 간주입니다. 네. 말 그대로 용어에서 나오죠. 간주임대료라는 거는 진짜 임대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임대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간주임대료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 보증금 총액에서 3억을 빼고 곱하기 60%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시중금리 이자율 2025년도가 좀 기억이 긴가민가 하긴 한데 아마 4.5인가 4.2%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방송 자료 준비하면서 표를 만들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12억이다 라고 하면 매월 약 16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게 돼요. 네네. 그리고 내가 한 전세 보증금 20억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면 거의 그냥 한 300만 원 정도의 월세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냥 그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받을 이자를 대충 계산해서 너는 그거는 이득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거에 대한 추가 세금을 내야 돼. 소득세를.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냥 그렇게 이제 걷겠다 정도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댓글 보다 보니까 이중과세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부인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전세 보증금 20억 가지고 있었으면 네. 야 너 그것도 기회비용도 뭐 살릴 거고 그걸로 진짜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이자 소득 있었을 거 아니냐 네. 라고 간주를 해가지고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인장님이 전세 보증 20억 받아가지고 보통 그 20억으로 갖다가 집을 샀기 때문에 네. 현금은 없겠지만 근데 나는 순수하게 생돈으로 내 집 마련했기 때문에 전세 보증이 20억을 그냥 그대로 은행에다 넣어놨어. 이자가 생겼어. 네. 그 이자 소득세 납부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15.4% 납부했겠죠. 네. 그러면 나는 이주야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임대 간주 임대료까지 납부하게 되면 또 내는 거죠. 이중과세죠. 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니면 내가 진짜 그걸로 갖다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어. 네. 그러면 또 주식에 대해서 세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면 반대로 진짜 나는 그거 가지고서 뭐 한 게 없었어. 그냥 우리 애들 시집장가 갈 때 좀 보태줄 돈이 필요해가지고 네. 보증금 가지고서 애들한테 증여해 준 거야. 그러면 진짜 소득이 없다라고 나는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너는 소득이 있는 걸로 추정이 아니라 뭐라 했죠? 간주를 한다. 그러니까 추정 임대료가 아니라 간주 임대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래나 저래나 무조건 그냥 세금 더 걷겠다. 그렇죠. 라는 얘기로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또 문제가 주택 임대 같은 경우는 그 인별 과세에 대한 기준이 부부는 또 합산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왕왕 있잖아요. 한 채는 그러면 전월세를 돌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세금을 걷게 되면 뭐 어쨌든 뭘 해도 세금이 나와. 그러면 아무래도 국민 정서상 월세를 놓고 있어서 진짜 내가 월 300만 원씩 소득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 넣는 거가 자체는 물론 뭐 세금 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 내가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 낼 수도 있지라고 이해라도 할 수 있어요. 거기는 뭐 이중과세는 아니니까요. 네. 근데 원이 전세를 놨더니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감은 엄청나게 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동기부여가 점점 떨어지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2026년도부터 시행입니다. 바로 네. 내년이죠. 그런데 내년에는 당장 이슈가 아마 잘 안 될 것 같은 게 2026년도 임대소득을 가지고서 언제 부과를 할 것이냐? 2027년도 5월 달에 부과시키겠죠. 그럼 그때 가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전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요거는 유예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일부 어떻게 또 이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게 지금 이제 꽤 높은 전세를 받고 있는 분들이 전세를 안 놓을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전세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 일부에서 조기 대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한동안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민생 의제 20개 해가지고 정책 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크게 이슈됐었던 것 중 하나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가지고 사실상 임대차 10년 만들겠다. 2+2+2+2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다가 4번 쓰게 되면 10년 동안 안정시킬 수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무기계약까지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혀놨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희한한 대책들이 참신한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DSR 규제를 할 건데 저는 맨 처음에 DSR 규제라고 하길래 세입자들도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뭐 DSR 소득에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그냥 담보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소득도 같이 보잖아요. 네. 그것처럼 차주, 즉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도 보려나? 그렇게 이해했더니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도 부채니까 네. 집주인이 그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그것도 DSR 한도에 집어넣어야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전세 보증금 10억을 놓은 게 있어요. 그럼 10억 대출이 있는 걸로 가정하고서 DSR을 산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어지간한 전세 하나 놓고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또 뭐 전세자금 대출 제도 자체도 단기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 지금 보다 보면 이거는 전세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담겨져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런 얘기를 종합하면은 지금 전세가 만기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좀 올려주고 가면 또 한 4년 살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러다 또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좀 고민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좀 매수하는 쪽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가능하면? 자, 지금 이거를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자면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메타인지라고도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했는데 딱 부인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 핵심지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무주택자 입장에서 뭔가 긍정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집값이 더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투자자들의 영역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부동산 난 관심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전월세 금액이 안정되면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 지들끼리 투기를 하든 아니면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든 말든 이득을 보든 말든 내 일생이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 정확하게는 주택이라는 상품 자체는 의식주 중 하나다 보니까 이 주택이 결국 전월세가 강제되는 상품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당장 전세 금액이 올라가고 월세 금액이 올라가면 내 삶의 질 자체에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직장이 서울이고 나는 서울에서 뭐 빌라 전세는 상관없죠. 지금 빌라 전세 초토화됐으니까. 지금 빌라 전세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빌라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나는 아파트를 가고 싶어. 그것도 신축 아파트 가고 싶어. 나는 외곽 가고 싶지 않아. 서울의 주요 지역들 가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기다려봤자 좋을 일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를 떠나서도 전월세 금액이 더 올라갈 것 같지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인 거고, 그러면 반대로 제가 다주택자 규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영상 만든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똘똘한 한 채가 아닌 쪽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굳이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겠죠.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아니야. 다주택자 규제를 강력하게 해야 돼. 그래서 싹 그 다주택자들이 토해내야 돼 라고 하면 토해내겠죠 진짜로. 근데 토해내지는 쪽에 속한 지역과 상품들은 가격대들이 던지는 사람들만 나타나고 받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뭐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막 경공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경매 공매 쏟아지는 데들 보다 보면 강남에 아파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인천의 빌라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서울에서도 뭐 화곡동 빌라 네. 경매는 뉴스에서도 안 나와요. 그냥 당연한 거야.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데들은 이제 더 이상 이슈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왔다 아무도 안 받는 애들이 경공매로 나오고, 그러니까 간혹 강남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면 뉴스로 나오죠. 왜냐?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경매도 막상 보면 시세대로 낙찰돼 버립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이 뭔가 막연하게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내가 그냥 내 수준 생각해 봤었을 때 아유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소득도 별로 안 좋고 뭐하러 무리해서 영끌해서 가냐, 나는 경기도 괜찮아, 아니면 나 저기 빌라도 괜찮아 라고 하면 급하게 집 안 사도 됩니다. 근데 내가 사고 싶은 곳이 강남 3구 용산구다, 지금 가야 되고요. 마포구 성동구다, 지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곳들이 있고, 동대문구 서대문구다, 그러면 약간은 좀 알아볼 시간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슬슬슬 준비할 때가 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갔다가 우리가 예산선에 맞춰가지고 가고 싶은 곳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남들도 가고 싶은 곳인가 아니면 남들은 관심 없는 곳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남들도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 무주택자로 있다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집값이 최소 동결이거나 하락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전월세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 집값은 떨어진다, 여전히 사면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의견을 갖다가 전 존중은 합니다. 근데 거꾸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집값은 떨어진다고요? 전월세 금액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집값도 빠질 거고요, 전월세 금액도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거든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전월세 금액이 왜 빠질까요에 대해서 항상 꼭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시는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주거 안정성을 생각했을 때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재근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집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이제 전세를 끼고 사든 아니면 대출 받아서 뭐 실거주를 하든 뭐 이런 그 두 가지의 방안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전세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갭 투자가 어쨌든 뭐 당장 들어가서 할 거 아니면 갭 투자가 좀 유리하게 느껴지거든요. 실거주와 갭 투자 뭐가 더 좀 유리하다, 뭐 아니면 뭐 큰 의미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나와 있긴 합니다. 강남 3구랑 용산구는 실거주 외로는 답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강남 3구랑 용산구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실거주를 이용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뚫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라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있는 규제들, 그리고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세후 수익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강남, 성북, 용산구는 조정대상 지역이자 투기거래 지구잖아요. 그래서 실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누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내가 대출 이자를 좀 낸다 하더라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세후까지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요. 네. 그런데 마포구나 성동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직 갭 투자 가능하잖아요. 당연히 갭 투자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나 성동구에 지금 20억짜리 주택들이라 한다 네. 하더라도 전세가 뭐 한 10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현금 10억이면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현금 10억으로 갔다가 사놨다가 뭐 이거 단순한 수학 논리예요. 내가 10억 투자 금액 들어가가지고 3억이 올라가는 거랑 20억이 생돈이 다 들어갔다가 3억 올라가는 거랑 네. 수익률은 30%냐 15%냐 네. 가 되는 건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내가 20억이 생돈이 다 있으면 모르겠는데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았다 라고 하게 되면 수익률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생각하게 되면 갭 투자가 당연히 유리한 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로만 접근한다 라고 하게 되면 갭 투자 어쨌든 간에 현재 시점에선 다주택 포지션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갖다가 몰려가고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강남이 똘똘한 한 채겠지만 솔직히 거기는 좀 넘어가기 너무 힘든 벽들이 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강동구가 똘똘한 채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성동구가 똘똘한 채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동구든 성동구든 마포구든 가려고 했었을 때 솔직히 내가 현금 10억으로 갔다가 대출을 받으려 한다 하더라도 DSR이 10억씩 안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억짜리 못 사는데 내가 현금 10억으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 좋은 단지, 역세권, 신축 아파트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상승분은 사실 핵심 단지 먼저 올라가니까 그러면 먼저 투자적으로는 갭 투자가 유리한 게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갭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현금을 거기다 다 넣어버리면 현금이 없잖아요. 네. 그럼 나 어디 가서 살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전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간혹 좀 반대로 말하시는 분 물론 이거는 좀 어디까지 내가 감당하고 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일 수는 있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내가 예산이 10억이다. 근데 대출이 그 DSR 규제 때문에 5억 정도밖에 안 나와. 네. 그건 15억 라인이면 우리 동대문구나 뭐 성북구나 이런 쪽에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마포구나 성동구 가고 싶잖아요. 여기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나는 돌고 돌아서 지금 당장 마포 성동구는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입성하고 싶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를 그렇게 많이 대출도 안 나오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자 원리금을 어마어마하게 부담하면서 원리금 막 600, 700만 원씩 부담하면서 있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뒤로 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 아직 사회초년생이야. 네. 신혼부부야. 아니면 결혼을 했다 해도 애가 아직 미취학 아동이야. 그러면 애가 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선택지가 넓어요. 주거 네. 이전을 할 수 있는데 부인남님도 자녀가 있으시겠지만 애가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부모의 의사만으로 그렇죠. 이사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아이들 뭐 학교 친구들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 사실 열심히 해야죠. 네. 그래서 아직은 내가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었을 때 최대한 주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시점은 그때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건 막말로 나는 아까 제가 막 아파트가 올라가요, 상급지가 올라가요 라고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빌라 전세 금액은 엄청나게 빠져 있고 싸고 지금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대들이 많은데 해당 지역에서 내가 전월세 살면 되잖아요. 네. 내가 직장을 좀 출퇴근 좀 멀다 하더라도 이제 경기도권역에서 월세 얻어놓고서 그게 이자 내는 것보다는 그게 쌀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리금을 같이 납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월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내가 월세를 갖다가 최대한 세이브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다. 그러면 좀 우리가 몸테크를 자꾸 구축 아파트 들어가서 하는 걸 몸테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집 사놓고 나는 어디 좀 먼데 뭐 전세, 월세 좀 저렴한 데로 주거 비용 최대한 낮춰서 이걸 몸테크로 하는 게 자산 형성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거를 꼭 투기꾼 나쁜 놈들 실제로 살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사냐가 아니라 언젠가는 나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애가 학교 갈 때쯤 되면 그래도 학군도 좀 괜찮은 동네로 가고 싶다라는 니즈를 갖다가 뭐 내가 한 10년 뒤에 성동구나 마포구 살려고 하면
그때 가면 가격이 또 답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 냉정히 말하면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따라잡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자본은 자본대로 움직이게끔 냅둬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면서 우리 근로소득은 꾸준히 또 축적해 놨다가 다음에 또 점프할 수 있게끔, 혹은 일단 매매 금액은 홀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세 금액들 증액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전세 보증금 빼줄 금액을 차곡차곡 모아서 나 전세 보증금 빼주고 내가 입주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조금 현명한 투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제 갈아타기 하려고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골치 아프게 됐어요. 특히 이제 뭐 서울 안쪽에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뭐 이제 집값도 좀 올라서 이거 팔아서 어디 가려고 하는데 이제 가려고 하는 동네들은 뭐 아예 이제 실거주 막히든지 아니면은 뭐 풍선 효과 일어나서 뭐 갑자기 뭐 또 1, 2억 올랐다고 막 하니까 특히 이제 지금 뭐 제가 아는 분들도 뭐 동작 뭐 이런 데 가보면 뭐 매물이 없고 막 지금 매도자들이 뭐 안 판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지금 갈아타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오히려 1주택자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무주택자는 그냥 사면 돼요. 네. 내 자금 사정에 맞춰서 사면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그냥 뚫으면 되고, 그리고 다주택자다 선택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팔아야 돼요. 다주택자 중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오히려 많아서 고민입니다. 대부분의 1주택자들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경우일 겁니다. 뭐냐면 1주택이긴 한데 여윳돈이 많지가 않아. 네네. 많지가 않아서 그냥 일시적 2주택을 하자니 내가 여윳돈 해봤자 2, 3억인데 이거 가지고 뭔가 추가 투자해가지고 뭐 일시적 2주택 3년에서 뭐 A주택 상승분, B주택 상승분 합쳐서 C로 가야지 라는 거를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살만한 것도 마땅하지도 않고 근데 여유 자금이 너무 적어. 네. 이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점프하려고 하면 내 A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일단 전제 조건이 내가 부인장님 같은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았어요. 네. 그럼 내가 원래 살던 데보다 더 안 좋은 동네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동네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조금 확실히 좋은 동네 아니면 안 가죠. 웬만하면. 그렇죠. 네, 안 좋은 동네로는 안 가고. 일단 가능하면. 적어도 진짜 사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안 좋은 동네를 안 갑니다. 무조건 네. 더 상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상급지가 더 먼저 움직인다라는 게 쟁점입니다. 내 집을 좀 팔아야, 그래서 내가 일시적 2주택은 아유 모르겠고 내가 팔고 좀 좋은 동네 가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했더니 안 팔려. 내가 가려고 하는데 막 가격 올라가고 매물 줄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내 집이 팔려야 가는데 이게 지금 정말 딜레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집에 매수콜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네. 온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이미 먼저 올랐죠. 올랐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곡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게 빨리 올라갈 것 같으면 잡아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먼저 그냥 계약금 써서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내 걸 팔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사실 이것도 좀 쉽게 말하기 어려운 게 매도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잡아놓고 안 팔리면 어떡해? 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조금 마음을 쉽게 생각해 보면 일단은 매수할 때 우리가 가격을 깎는 건 요즘 잘 안 됩니다. 근데 잔금을 한두 달만 좀 더 늦춰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CR도 안 먹히는 경우들도 많지만 그래도 받아주는 매도자들도 종종 있거든요. 네. 매도자들 이걸 팔아야 또 움직이기 때문에 아유 그냥 기다리기보다도 일단은 빨리 확정지어서 나도 변수를 제거해야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잔금이 2달에서 3달 정도 잡지만 이거를 4달에서 5달 정도로 해가지고 잔금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서로 협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 거를 매도했었을 때 여유 기간을 좀 더 한번 잡아놓고 열심히 팔아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상급지니까 먼저 얘는 뛰어서 올라가고 있을 거고 온기가 점점점 퍼지다가 내 것까지 오면 내가 팔려 했었던 금액에 콜이 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잔금이 촉박해지면 빠듯하잖아요. 네. 그럼 가격을 솔직히 낮춰야죠. 몇 천 정도 낮춰서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급매로 내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잡은 데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1억 올랐는데 나는 5천만 원 싸게 팔았어. 그래도 5천만 원 이득 아니에요? 약간 그런 마인드로 움직이게 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그냥 내 거 매도 가격 확정 짓고 잡으려고 했는데 살려고 하는 금액대가 더 뛰어버리면 오히려 안 파니만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맞아요. 있어요. 제일 황당한 경우가 매수콜 들어서 매도 계약은 했는데 잡으려고 하는 데들은 이미 저 멀리 도망갔고 내가 가진 가용 자금이랑 다 합쳐보니까 안 돼. 그리고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 그러면 내가 팔았지만 다시 잡아야 되나라고 했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내 집이 팔렸다는 얘기는 내 집이 제일 싸니까 팔렸단 거거든요. 네. 그럼 똑같은 동네에서도 그냥 바로 옆 동을 살려고 해도 더 가격이 높아 있는 걸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취득세 세금도 나가니까. 그렇죠. 부가 비용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파니면 못한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잘 알아보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진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몰라도 1주택자는 오히려 이런 그 매매의 기술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내가 있는 거를 팔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 그대로 진짜 갈아타는 거니까 이게 버스도 이게 잘못 갈아타면 정류장에 좀 멈춰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능하면 동시에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은 급등기에는 선매수 후매도 그리고 급등기가 만약에 아니라면은 선매도 후매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정확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실거주든 뭐 갭 투자든 어쨌든 집을 사야 되는데 이게 워낙 레버리지 남의 돈을 끼고 사는 게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또 욕심 나는 거는 또 점점 막 1억만 더 주면 더 좋은 거 사고 1억만 더 주면 더 좋은 거 사니까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욕심 나서 막 더 막 규모를 키우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 어느 정도 선에서 뭐 내 능력에 맞춰서 사는 게 적정한지 그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어떤 뭐 개념 이런 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정답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얘기들을 종종 질문 받게 되면 대답이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개개인별로 목적성이 다 다릅니다. 네. 진짜 투자로만 접근하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왜냐하면 사실 영끌이라고 하게 되면 대출을 풀로 땡기는 걸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게 되면 진짜로 그게 수익률이 괜찮은가라고 했었을 때 괜찮을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잘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선택지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왜냐하면 영끌을 한 사람들이 내가 그만 공부가 잘 되고 자기 확신이 네. 있는 사람들은 해도 돼요. 그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합니다. 확신이, 여기는 진짜 내가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서 사기만 하면 대박이 날게 눈에 보여. 그런 사람들한테, 안 돼요. 그렇게까지 대출 땡기지 마세요. 라고 말해봤자 안 들립니다. 근데 그 확신이 없는데 어정쩡하게 남들 얘기 듣고서 보니까 김재균 연끌하래, 부인을 연끌하래 라는 얘기를 듣고서 무조건 상급지야 라고 네. 하면서 가버렸다. 그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고서, 즉 자기의 확신이 없이 남의 뭐 말들로 갔다가 해서 그게 좋은 것 같아 라고 가신 분들은 분명 안 좋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팔지 말아야 될 때 판다. 네, 그렇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네. 근데 투자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팔아요. 그게 뭐예요? 남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들. 네. 막 불장이야. 지금 막 패닉 바잉이야. 지금도 집안 사고 뭐 했어? 라고 할 때 영끌해가지고 막 샀어요. 빠질 때 오니까 갑자기 모 교수님 아니면 뭐 해가지고 자꾸 집값 더 빠진다. 또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 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무주택자고 뭐 대출도 없고 그러면 살까 말까 좀 그냥 급하게 뭐 판단하지 않아도 되지 하면서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소유를 하고 있는데 집값 이미 손실 막 3억 마이너스야. 3억 마이너스 정도가 아니라 매월 원리금을 몇백만 원씩 물고 있어. 네. 어마어마하게 쪼들리잖아요. 막 집에서 아내가 막 뭐라 해. 내가 그때 연끌하지 말랬지. 그러고 또 주변에서 엄마 아빠도 막 걱정해. 너 지금 부동산 더 떨어진다는데 어떡하려고 지금 그러냐. 이제 애는 커 나가는데 너 지금 이렇게 지금 아직 애가 어리니까 그렇지. 원리금 그렇게 내가지고 그냥 하우스 푸어도 아니고 갔다가 너 미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또 유튜브를 틀었더니 이제 알고리즘이 그쪽에 도배가 돼가지고 네. 막 자꾸 뭐 부동산 하락한다. 지금 대한민국 끝났다. 부동산 강남 불패 더 이상 아니다. 막 이런 유튜브 썸네일이 막 도배가 돼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 현타가 와가지고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가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남들 얘기할 거 없이 저희 가족은 부동산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저희도 대출 되게 많고요. 그리고 원리금 납부하는 것도 많죠. 근데 2022년도에 막 그렇게 무너졌을 때 하나도 안 팔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따지면 금리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던 하락장이 왔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따지면 그냥 쇼크에 가까웠었던 거고 정상적인 이런 다른
요소들을 봤을 때 서울의 신축 아파트 주요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은 좀 괜찮다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팔았었고요. 실제로 전세 보증금도 막 더 증액해서 받고 이러면서 다 버텨 나갔었는데 그랬더니 지금 가격대들이 다 올랐고 오히려 그렇게 안 좋았었을 때 추가적으로 투자하면서 돈을 또 벌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히려 더 베팅을 할 수도 있었던 건데 네. 근데 자기 확신이 부족하신 분들은 남들만 듣고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거죠. 여러분들이 영끌을 하는 게 사실 저는 맞다라고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선 내에서만 찾다 보면 좋은 데를 못 가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좀 아쉬운 소리도 하면서 좀 죄송하지만 좀 예산도 받아가지고 이 예산이라는 게 진짜 강남 같은 경우는 막 몇 억 정도가 아니라 몇십억씩 더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투자하려고 하면 몇 천만 원에서 1억만 더해진다 하더라도 급지가 확확 바뀌어 버립니다. 네. 똑같은 데에서도 구축이 신축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돈은 오히려 더 하는 게 리스크 오히려 덜 하다라고 전 봐요. 오히려 내가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냐 없냐라는 건 분명 중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게 점점 핵심 지역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신축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가고 아파트냐 비아파트냐에 대한 격차가 계속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 상승 사이클 쪽에 있는 자산 쪽에 편승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게 편승하려고 하면 예산이라는 게 분명 중요한데 근데 이게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 좋구나라는 걸 판단해서 가는 건 오케이.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영끌해서 최대한 좋은 걸 가야 돼 라는 얘기로 간다? 그거는 노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좋은 게 또 비싸고 또 비싼 게 또 좋고 그러니까 결국에 살 수만 있다면 좋은 거 사놓는 게 리스크도 좀 덜해지고 빠져도 또 금방 회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는 되나 이제 그런 확신 없이 사면은 결국에 이 엄청난 리스크의 그 대출이든 남의 돈을 떠안고 만약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못 버티고 항상 제일 저점에 던지잖아요. 그걸 피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그 선택을 하기 전까지의 준비 과정이 차이가 난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부터 또 이제 하다 보니 또 촬영일 당일에 또 탄핵 선고가 났는데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시장이 움직일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 또 혼란스러운 또 부동산 시장이 또 당분간 펼쳐질 것 같은데 이 안에서 또 잘 선택하셔서 본인 재산에 또 자산을 또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